장원급제, 금이환향. 온 마을이 들썩이는 그 영광의 날.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호적을 찢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르고 권문세가의 사위가 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찾아온 고향에서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마을 사람 전부가 등을 돌립니다. 대체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아버지는 성공한 아들을 내쫓은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양대문 앞에 놓고 간 낡은 집신 한 켤레. 그 집신이 품고 있던 진짜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바닥에 이마를 박습니다. 뚱이 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은 벌써 죽었다. 조선 충청도 은진 땅, 작은 마을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고함이었습니다. 가을이었지요. 논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는 붉은 잎이 바람결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아서 이런 날에는 마땅히 좋은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 큰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놓았고 막걸리 항아리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이 마을 출신 박학수. 28,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한 수제였습니다. 장원급제라 하면 그냥 시험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에서 글 좀 읽는다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 과거에서 임금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는 영광을 아는 것이지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사미류가를 하며 한양 거리를 누비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향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조그만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왔으니 마을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맨 앞자리에 앉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면서도 학수를 힐끗힐끗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학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한 남색 비단 도포에 옥색 안감이 비치고 은장식이 달린 세조대가 허리를 감고 있었지요. 머리에는 고운 갓을 쓰고 손에는 접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신이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고, 그 뒤로 하인 셋이 짐을 이고 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가마 하나가 서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것은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한양 윤대감의 딸 학수의 아내였지요. 마을 사람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촌구석에 그런 귀한 가마가 들어온 것은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었으니까요. 학수는 접선을 펼쳐 턱 아래를 붙이며 느릿느릿 마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어릴 적 이 마을 논두렁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거드름이 가득했지요. 마당 한쪽에 최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학수의 어머니였지요. 미색 치마에 회색 저고리, 낡은 미투리를 신고 두 손을 앞치마에 꼭 모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오죽이나 보고 싶었으면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떼고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팥시루 떡까지 쪄놓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학수가 어머니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개도 까딱 안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려 하자 학수 뒤를 따르던 하인이 슬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스르르 거쳤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붉은 잎이 최 씨 부인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학수는 마당 한가운데 노인 상석에 턱 걸터 앉았습니다. 접선을 탁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크고 맑고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그 눈이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는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일어서며 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가 빠진 입으로 환하게 웃으며 학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학수가 몸을 살짝 빼며 접선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마당에 잠깐 어색한 바람이 지나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마른 나뭇가지 같은 다리가 대청마루를 힘차게 내디디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지요. 박봉준이었습니다. 학수의 아버지, 빛 바랜 회색 두루마기에 낡은 집신을 끌며 마당으로 나온 그 사람. 등이 살짝 굽었으나 고개만은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매부리코 아래 굳게 담은 얇은 입술, 반쯤 감긴 듯한 작은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려고 입을 열었지요. 그런데 봉준의 얼굴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힘줄이 불끈 섰고 광대뼈 위로 핏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봉준이 학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학수가 접선을 붙이며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 오랜만이십니다. 아들이 이렇게 금이 환영하여 돌아왔으니 기쁘시지요? 봉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작고 깊은 그 눈에서 불꽃 같은 것이 튀었지요. 봉준이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적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종이를 학수의 눈앞에 펼쳐 보이더니 두 손으로 잡고 가운데를 쩍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새소리도 멎었습니다. 막걸리를 따르던 손이 멈추었고 떠들던 입이 닫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삼켰지요. 봉준이 찢어진 호적을 학수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가죽 신코 위로 누런 종이 조각이 흩어져 내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은 벌써 죽었다.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김노인의 지팡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학수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싹 지워졌습니다. 접선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원급제한 아들을 놓고 호적을 찢다니요. 대체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알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6년 전 학수가 과거를 보겠다며 이 마을을 떠나던 그 날로 말입니다. 6년 전 이 마을은 지금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봉준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걸터 앉은 초갓집 한 채였지요. 지붕에는 이형을 새로 얹을 형편이 못 되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방 안 여기저기에 뚝뚝 물이 떨어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장작 대신 마른 솔잎을 긁어 모아 불을 때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래도 그 집 안에서만은 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봉주는 선비였습니다. 양반이라 하기에는 가진 것이 없었고 상놈이라 하기에는 등이 곧았지요. 젊은 시절 과거에 3번 낙방하고 붓을 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논 한 마지기를 붙이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아들 학수에게만은 글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이면 호롱불 하나 켜놓고 천자문을 읽히고 낮에는 논의를 하고 밤이면 다시 사서삼경을 짚어주었지요. 최씨 부인이 줄을 쓰면 봉주는 자기 그릇에서 반을 덜어 학수 앞에 놓았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저으면 봉주는 눈을 부라렸지요. 먹어. 글 읽는 놈이 배가 고프면 글자가 바발로 보인다. 그러고는 자기는 숭늉한 사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최씨 부인이 남편의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봉준의 갈비뼈가 두루마기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학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7살에 천자문을 뗐고 10살에 수학을 읽었으며 12살이 되던 해에는 마을 훈장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그 크고 맑은 눈으로 책장을 넘기면 한 번 읽은 것은 다시 펼쳐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저 아이는 하늘이 내린 머리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학수가 22이 되던 해 봉주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적시고 있던 밤이었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풀숲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봉준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집신 한 켤레였지요. 새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봉준이 직접 꼬아 만든 것이었는데 집볼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래도 한 코 한 코 정성이 배어 있어서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였지요. 봉준이 그 집신을 학수 앞에 놓았습니다. 가거라. 한양 가서 과거를 봐라. 학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었지요. 그런데 봉준이 집신을 가리키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집신을 신고 가거라.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라. 사람이 높아질수록 발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한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다. 학수가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했는지 고개를 숙였지요. 봉주는 아들의 머리를 한 번도 쓰다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꼿꼿이 앉아 아들이 집신을 품에 안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마을 전체를 뿌옇게 감싸고 있었지요. 최씨 부인이 새벽밥을 지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주먹밥 4덩이와 된장 한 보시기, 그것이 전부였지요. 최씨 부인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학수가 마당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집신을 신고 어머니가 싸준 보자기를 등에 지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지요. 봉주는 사랑채 대청마루 기둥에 기대어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만이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아들이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학수가 떠난 뒤 봉주는 아들이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 학수가 쓰다 남긴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지요.
봉준이 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문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그날 저녁 봉준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상을 들여보냈으나 손도 대지 않은 채 물려보냈지요. 창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봉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리 없이. 한양까지는 열흘 길이었습니다. 학수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집신을 신고 그 길을 걸었지요. 처음에는 발이 아팠습니다. 울퉁불퉁한 집 볼이 발바닥에 쓸렸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뒤꿈치에 물집이 잡혔지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학수는 그 집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열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학수의 집신은 반쯤 닳아 있었지요.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혀 있었고 종아리에는 흙먼지가 켜켜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지요. 크고 맑은 눈에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붙어야 한다. 아버지의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 학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도련님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하인이 붓과 벼루를 받쳐 들고 뒤따르는 자도 있었고 가마를 타고 온 자도 있었습니다. 학수는 빛바랜 무명 저고리에 반쯤 다른 집신 차림이었지요. 옆에 선 선비가 학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수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 순간 발바닥에서 집신의 거친 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사람이 높아질수록 발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글쎄,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장원급제였습니다. 온 나라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선비 가운데 임금님이 첫 번째로 부른 이름이 박학수였지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한양거리를 누비는 학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의 글은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학수의 발에는 아직 집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신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윤대감의 저택 대문이 열리면서부터였지요. 윤대감이라 하면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조참판을 지낸 양반으로 한양 북촌에 기와집 9채를 거느리고 있었고 지방의 논밭이 1000마지기가 넘었지요. 종만 30이 넘었고 대문 앞에는 늘 청탁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권세와 재물, 이 두 가지를 한 손에 쥔 사람이었지요. 그 윤대감이 장원급제한 학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잔치 자리에서였지요. 장원급제 축하연에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여 있었는데 윤대감이 학수를 불러 앞에 세웠습니다. 위아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지요. 가늘고 긴 눈에 계산하는 빛이 스르르 감돌았습니다. 자네가 박학수인가? 얼굴도 반반하고 글재주도 있으니 내 사위로 삼으면 딱이겠구먼. 학수는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풀다가 구석에 놓아둔 집신을 보았지요. 반쯤 다른 그 집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학수가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짐 보따리 맨 밑바닥에 넣어두었습니다. 콜레는 한 달 만에 치워졌지요.
윤대감 저택의 앞마당에 붉은 초롱이 줄줄이 걸렸고 비단 패백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학수는 사모관대를 쓰고 새 가죽신을 신었지요. 집신은 이미 보따리 속에서 꺼내지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학수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윤대감의 사위가 된 학수에게 벼슬이 떨어졌지요. 홍문관 수찬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받은 자리인지 장인의 힘으로 받은 자리인지는 학수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는 것은 처음 한두 달뿐이었지요. 관복을 입고 대궐을 드나들고 퇴청 후에는 윤대감 저택의 넓은 사랑채에 앉아 종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나날이 이어지자 학수의 입에서 아버지의 당부는 서서히 바래져 갔습니다. 어이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밥상 앞에서, 헐벗은 몸을 감싸주는 비단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목을 세워주는 권세 앞에서 사람은 제 발밑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지요. 학수가 처음으로 고향에 돈을 보낸 것은 장원급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은자 10냥을 편지와 함께 보냈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시옵니까? 아들이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이 돈으로 끼니 걱정 없이 지내시옵소서. 봉준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요. 그리고 돈은 손대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돈은 잘 받았다. 한 가지만 묻겠다. 내가 신고 간 집신은 어디 있느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봉준이 다시 편지를 보냈지요. 학수야, 내 어미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하니 명절에 한번 내려오너라.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자 20냥이 왔지요. 가을이 되어 봉준이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수야, 돈은 됐다. 얼굴이 보고 싶구나.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은자 30냥이 왔지요. 최씨 부인은 그 돈을 받아 들고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글쎄, 돈이 많아지는데 왜 울었겠습니까? 아들의 얼굴이 은자 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봉주는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태가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학수는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지요. 돈만 꼬박꼬박 보내왔습니다. 편지는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편지도 없이 돈만 왔습니다. 봉준이 보낸 편지에는 끝내 답장이 오지 않았지요. 김노인이 봉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봉준이 아들이 잘 되었으니 좋은 것 아닌가. 너무 서운해 하지 말게. 봉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작고 깊은 눈에서 서늘한 빛이 스쳤지요. 김어른, 잘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내는 놈은 효자가 아닙니다. 돈으로 부모 얼굴을 가리는 놈입니다. 김노인이 할 말을 잃었지요. 4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봉준이 집신끈을 동여매고 집을 나섰지요. 최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느냐고. 봉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지요. 아들 얼굴 좀 보고 오마. 한양까지 열흘 길을 봉준은 걸어갔습니다. 58 먹은 몸에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요. 두루마기 사이로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고 집신 밑으로 얼어붙은 땅이 발바닥을 얼얼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봉준은 걸었습니다.
열흘을 걸어 한양에 닿았을 때 봉준의 집신은 바닥이 다해져서 맨발이 드러나 있었지요. 발가락 끝이 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윤대감 저택 앞에 섰을 때 봉준은 고개를 들어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마어마했지요.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기와 위에 내려앉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문 양쪽에 석상이 버티고 서 있었고 문 앞에는 무장한 하인 둘이 지키고 있었지요. 봉준이 다가갔습니다. 안에 내 아들이 있소. 박학수, 좀 만나게 해주시오. 하인이 봉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빛바랜 회색 두루마기, 바닥이 다해진 집신, 흙먼지가 켜켜이 앉은 행색. 하인의 눈에 경멸이 스쳤지요. 어디서 온 영감인지는 모르겠소만 이 댁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오. 물러가시오. 봉준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나는 학수의 아비다. 아들을 만나러 왔으니 전해주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지요. 무언가 민망한 듯 또 무언가 불쌍한 듯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지금 손님 접대 중이시라 만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봉준의 눈이 한 번 크게 떠졌습니다. 작고 깊은 그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본 것은 그 하인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반쯤 감겼지요. 봉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봉준이 돌아서는 순간 안채 쪽 창문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불빛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봉준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윤곽이 또렷했습니다. 넓은 어깨, 높이 쓴 갓, 부채를 든 손. 학수였지요. 학수도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봉준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지요. 학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에서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봉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매부리 코 아래로 굳게 담은 입이 일그러지려 하다가 다시 굳어졌지요. 봉준은 대문 앞 돌계단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품 안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냈지요.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아이고, 이 집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봉준이 한양까지 오는 열흘 동안 밤마다 숙소에서 짚을 꼬아 만든 것이었지요. 아들에게 주려고 6년 전 보내줄 때 신겨 보낸 그 집신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한 코 한 코 투박하지만 단단한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집신이었지요. 봉준이 그 집신을 대문 앞 돌계단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코를 대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안에서 나오는 사람의 눈에 바로 띄도록 놓았지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두루마기 흙먼지를 툭툭 털고 허리를 폈습니다. 등이 살짝 굽었으나 고개만은 꼿꼿이 세운 채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갔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준의 발자국 위로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발자국이 하나씩 지워져 갔지요. 과연 이 집신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학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채방 안에 누워 비단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기름 먹인 창호지 너머로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올려다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빛 바랜 두루마기, 바닥이 다 해진 집신, 흙먼지가 켜켜이 앉은 행색, 그리고 반쯤 감긴 듯한 작은 눈에서 잠깐 번뜩이던 그 빛. 학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뻐근했지요. 그러나 그 뻐근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들여다보기가 싫었습니다. 들여다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학수가 대문을 나섰을 때 돌계단 위에 놓인 집신을 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집신의 형체가 또렷했지요. 학수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집볼. 한 코 한 코 정성이 배어있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집신이었지요. 학수가 허리를 굽혀 집신을 집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윤대감의 기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허허, 사위. 대문 앞에 웬 집신인가. 거지가 벗어놓고 간 모양이지. 하인시켜 치우게. 학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집신 코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지요. 학수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장인을 바라보았지요. 윤대감의 둥글고 널쩍한 얼굴에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학수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치워라. 하인이 집신을 집어들고 뒷마당 쪽으로 사라졌지요. 학수가 가죽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죽신 밑으로 눈이 뽀드득 밟혔지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수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준이 한양에 다녀간 이야기가 은진 마을에 퍼진 것이지요. 봉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흘을 걸어갔다가 열흘을 걸어 돌아온 봉준의 행색을 본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겠습니까? 발가락이 퍼렇게 얹 채 집신도 없이 맨발에 볏짚을 감고 돌아온 그 모습을 최 씨 부인이 봉준의 발을 씻기다가 얼어붙은 발가락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봉준은 아내의 머리 위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지요. 아직은 아니다. 무엇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인지 최 씨 부인은 묻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뒤로도 학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지요. 윤대감의 힘을 등에 업고 학수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홍문관 수찬에서 사간원 정원으로, 정원에서 사헌부 지평으로 벼슬이 올라갔지요. 학수의 이름 석자가 한양관가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학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학수는 그 고개 숙인 사람들 위로 턱을 치켜들고 지나갔지요. 어느 날 학수가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늙은 거지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등이 굽고 흰 머리가 산발한 채 빈 사발을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수의 가마가 그 앞을 지나갔지요. 가마꾼이 거지를 밀쳐 내려 했습니다. 학수가 가마 발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굽은 등, 마른 다리, 해진 옷. 학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학수는 가마 발을 내렸습니다. 탁 소리가 났지요.
가마가 거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지의 빈 사발이 엎어져 뒹굴었지요. 저런저런. 그해 가을, 학수가 금이환양을 선언했습니다. 장원급제 후 처음으로 고향 은진에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지요. 윤대감이 가마와 하인을 내주었고 아내에게도 비단옷을 새로 해 입혔습니다. 학수는 남색 비단 도포에 은장식 세조대, 검은 가죽신 차림으로 가마에 올랐지요. 글쎄, 학수가 왜 6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겠습니까? 효심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수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출세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릴 적 자기를 봉준인의 가난뱅이 아들이라 불렀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이환양이라 믿었지요. 그러니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을마당 잔치상이 차려진 그 자리. 학수가 접선을 붙이며 상석에 앉아 있었고 최씨 부인은 하인에게 가로막혀 아들 곁에도 가지 못했지요. 김노인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나 학수가 몸을 빼며 코를 가렸고요. 그때 사랑채에서 봉준이 나왔던 것입니다. 호적을 꺼내 아들 눈앞에서 찢었지요. 찢어진 호적이 학수의 가죽신 위에 흩어져 내렸습니다. 학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지요. 접선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들 망신을 시키시려고요? 봉준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깊은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지요. 망신. 내가 이미 내 스스로 망신을 다했다. 내가 더 보탤 것이 없구나. 학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이 기울어 막걸리 사발이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평생 과거에도 붙지 못하고 논 한 마직이나 붙이던 이 가난한 영감이 장원급제한 아들 앞에서 호적을 찢는다고? 학수가 품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관아의 직인이 찍힌 문서였지요. 아버지가 호적을 찢으시든 말으시든 저는 이미 사헌부 지평입니다. 한양 윤대감이 저의 장인이시고 이 마을 땅반은 장인어른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정하시면 이 마을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것이 협박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노인의 선한 눈에서 빛이 사라졌지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낙네들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이 어미 뒤로 숨었지요. 봉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느티나무 붉은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봉준의 빛바랜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봉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지요. 학수야. 내가 한양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다. 봉준이 학수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가죽신.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 빛나는 그 가죽신을. 내가 신고 간 집신은 어디 있느냐? 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준이 돌아섰습니다. 굽은 등이 햇살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사랑채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낡은 집신이 마른 흙바닥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최 씨 부인이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학수가 홀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접선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찢어진 호적 조각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누구 하나 학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잔치상 위에 파리가 앉았습니다. 막걸리가 쏟아진 자리에 개미가 모여들고 있었지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학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지요. 세상에나 이 양반이 그래도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학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수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것은 미우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분노, 아버지에게 거부당했다는 치욕, 학수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학수가 돌아서서 가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죽신이 마른 흙바닥을 딱딱 밟았지요. 가마에 오르며 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곧 이 마을이 어찌 되는지 두고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학수가 한양으로 돌아간 뒤 마을에는 찬바람만 남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지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손에 관아의 공문서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펼쳐 읽는 이장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윤대감 소유의 논밭 소장료가 2배로 올랐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커졌지요. 논 한 마지기에 쌀 2가마를 내던 것을 4가마를 내라니 그것은 수확량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대로 따르면 씨앗곡식도 남지 않는 것이었지요.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학수 놈의 짓이여. 제 아비한테 당한 것을 마을 전체한테 갚으려는 것이야. 아낙네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미 치마폭을 잡고 매달렸지요. 마을이 술렁술렁 흔들렸습니다. 봉주는 사랑채에 앉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마에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최 씨 부인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의 독이 열렸구나. 최 씨 부인이 방문 밖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봉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집신끈을 동여매고 집을 나선 것이지요. 이번에는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은진 관아로 향했습니다. 봉준이 관아 앞에 서서 북을 쳤지요. 둥, 둥, 둥. 은진 현감이 나왔습니다. 봉준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지요. 현감 나으리, 소인은 은진 마을의 박봉준이라 하옵니다. 소인의 아들 박학수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한 마을의 소장료를 올리게 하였사오니 이는 관직을 이용한 횡포이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지요. 장원급 제한 사헌부 지평의 아비가 제 아들을 관아에 고하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현감은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세력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입을 우물우물하다가 말했습니다. 봉준 영감, 마음은 알겠소만. 이것은 윤대감 댁의 사유지 소장 문제라고 하나해서 함부로 나서기가 어렵소. 봉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요.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봉준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길을 걸으며 초가집 처마 밑에 앉아있는 영감들을 만나며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 옆에 서며 봉주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요. 내 아들이 잘못했소. 이것은 내 아들의 죄이니 내가 갚겠소. 마을 사람들은 봉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두루마기에 낡은 집신, 등이 살짝 굽었으나 고개만은 꼿꼿이 세운 그 모습을 누구도 봉준을 원망하지 못했지요. 봉준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봉준이 논 한 마지 길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이었지요. 그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소장료 올린 몫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가마, 두 가마, 석 가마. 봉준의 곳간이 텅텅 비어갔지요. 최씨 부인은 부엌에 앉아 빈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내일 먹을 것이 없었지요. 이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은진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한양으로, 한양 관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장원급제한 사헌부 지평이 제 아비에게 호적에서 파였다더라. 그 아비가 아들의 횡포를 제 논 팔아 갚고 있다더라. 글쎄, 아들은 비단 도포에 가죽신을 신고 앉아 있는데 아비는 집신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더라. 소문이 대궐 안까지 들어갔지요. 어느 날 학수가 관아에 출사하려는데 동료 관원이 슬쩍 다가와 귓말을 했습니다. 박지평, 자네 아버지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다더군. 조심하게. 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접선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학수가 윤대감을 찾아갔지요. 장인에게 소장료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의 반응은 싸늘했지요. 가늘고 긴 눈에 차가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사위. 자네가 시작한 일 아닌가. 내가 자네 말대로 소장료를 올렸더니 이제 와서 내려달라고? 사위란 자가 장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학수가 고개를 숙였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었으나 제 힘으로 거둘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었지요. 그 뒤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임금이 사헌부에 명을 내렸지요. 관직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은 자를 조사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학수의 이름이 거론되었지요. 동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관원들이 학수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윤대감도 발을 뺐습니다. 능글맞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로 학수를 불러앉혔지요. 사위, 자네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당분간 우리 집에서 나가 있게. 딸은 내가 데리고 있겠네. 학수가 윤대감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종 하나, 짐 보따리 하나 없이 맨몸이었지요. 관직에서도 파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헌부 지평 박학수, 관직 박탈. 한양 거리에 방이 붙었지요. 학수가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남색 비단 도포가 먼지에 절어 있었고 갓이 비뚤어져 있었지요. 가죽신 한쪽 바닥이 떨어져 나가 맨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학수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거지가 앉아 있었지요. 등이 굽고 흰 머리가 산발한 채 빈 사발을 앞에 놓고 있던 그 거지였습니다. 지난번 가마 안에서 가마발을 내렸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거지가 학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가 빠진 입으로 웃었지요. 학수의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았지요. 가죽신이 벗겨져 맨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돌바닥이 발바닥에 직접 닿았지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무언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것이었지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코가 시큰해지고 목구멍이 죄어왔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발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한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다. 집신. 그 집신이 떠올랐지요. 한양으로 올 때 신고 왔던 아버지의 집신. 열흘을 걸어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벗지 않았던 그 집신. 장원 급제하던 날까지 신고 있었던 그 집신. 그 집신을 언제 벗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저택 대문이 열리면서부터였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양까지 열흘을 걸어와 대문 앞 돌계단에 놓고 간 집신. 아버지가 밤마다 짚을 꼬아 만든 그 집신. 학수가 하인을 시켜 치워버린 그 집신. 학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터져 나오는 것이 울음인지 비명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학수가 돌아섰습니다.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가죽신을 벗어 길바닥에 놓아두고 맨발로 걸었지요. 돌부리에 발이 찢겼습니다. 피가 났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을 걸었습니다. 은진 마을 어귀에 학수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남색 비단 도포는 먼지와 땀에 절어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갓은 어디선가 잃어버려 상투가 풀어져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맨발은 피투성이었지요.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학수가 봉준의 초갓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지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쓸려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 빈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사랑채 대청마루 기둥에 봉준이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빛 바랜 회색 두루마기에 낡은 집신. 반쯤 감긴 듯한 작은 눈이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학수와 봉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학수의 무릎이 꺾였지요. 버티려 해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풀썩 주저앉더니 두 손을 짚고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쿵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마른 흙바닥에 이마가 부딪혀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지요. 봉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채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작고 깊은 눈에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깊이 파인 주름이 한 번 크게 움직였지요. 최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느티나무에서 까마귀가 울었지요. 봉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집신이 대청마루 나무 바닥 위에서 서걱 소리를 냈지요. 한 계단, 두 계단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느릿느릿 아들 앞으로 걸어갔지요. 학수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땅에 이마를 받고 엎드려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지요. 봉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굵은 마디, 투박한 손가락. 그 손이 학수의 풀어진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지요. 봉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굳게 다물고 있던 얇은 입술이 벌어졌지요.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학수가 아버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낡은 집신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봉준의 눈가에도 무언가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봉준은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피투성이 발을 내려다보았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최씨 부인이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아들의 발 앞에 놓았지요. 학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크고 부드러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학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봉준이 문갑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붓한 자루를 꺼냈지요. 6년 전 학수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방에 놓고 간 바로 그 붓이었습니다. 봉준이 그 붓을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글은 사람을 높이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읽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학수가 붓을 받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만하고 차가운 빛이 사라지고 크고 맑은 눈에 촉촉한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12살 적 책장을 넘기며 반짝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학수는 그 뒤로 한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은진 마을에 남았지요. 비단 도포를 벗고 아버지의 헌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가죽신 대신 집신을 신었지요. 논에 나가 아버지 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를 아는 손으로 호미를 잡았지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공짜였습니다. 아이들이 봉준의 초가집 마당에 앉아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학수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봉준이 사랑채 대청마루 기둥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반쯤 감긴 듯한 작은 눈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만 올라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사람을 만든다더라. 그리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발밑에 집신 한 켤레쯤은 놓아두어야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다더라.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